거상이 된 심청은 춘향과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조선으로 향합니다. 이제 심청은 더 이상 힘없는 소녀가 아닙니다. 암행어사 이몽룡의 마패와 심청의 황실칙서가 만나는 순간 조선 역사상 가장 통쾌한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심청은 한동안 그 서찰을 내려다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인당수로 떠나던 새벽 마지막으로 두 손으로 감싸 쥐었던 그 주름진 손. 그 손이 지금 어느 처마 밑에서 혹은 어느 길가에서 지팡이를 짚고 헤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 채로, 딸이 살아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춘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창살을 쥔 손으로 심청의 손을 잡던 그 밤의 목소리. 꼭 살아서 돌아오.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노라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제 이 순간만큼 선명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심청은 서찰을 접어 품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단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귀국. 다만 이 귀국은 빈손의 귀국이 아니어야 하였습니다. 춘향을 구하고 아버지를 찾고 변학도의 죄를 밝히는 데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가야 하였습니다. 심청은 그날 밤을 꼬박 앉아 머릿속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 상단을 꾸리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싣는 것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청나라 황실의 권위를 전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깃발의 수, 수레의 행렬, 복색의 격식 하나하나가 외교의 언어였습니다. 심청은 그 언어를 연경해서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황후를 아련하는 자리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심청은 황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소녀 고국에 아직 갚지 못한 은혜가 있어 잠시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하옵니다. 황후 마마의 은덕을 입어 이만큼 설 수 있었으니 이 은혜는 돌아온 뒤에도 마마 곁에서 다하겠사옵니다. 황후는 심청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보여준 것들을 내 잊지 않았다. 그래, 잘 가고 내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 허락하라 내 일러두었다. 황후는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손수 내리셨습니다. 황실 전담 약제 조달관이라는 공식 직함과 함께였습니다. 그 친서는 단순한 무역 허가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어느 관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외교적 면책 특권이요, 정식 국빈의 자격이었습니다. 변학도 같은 지방 수령이 감히 맞설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천진으로 내려가기 전날 밤 심청은 조선에 왕래하는 상인편에 밀서 하나를 먼저 띄웠습니다. 수신인은 이몽룡이었습니다. 변학도가 공양미 30석을 빙자하여 백성을 갈취하고 청나라 밀수꾼들과 내통하여 전라도 세곡을 빼돌린 정황을 기록한 장부 조선에 왕래하는 무역선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모아온 증거 서류들을 함께 묶어보낸 것입니다. 이몽룡이 어떤 사람인지는 춘향의 말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때에 맞추어 써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천진포구에는 이른 새벽부터 짐꾼들의 발길이 분주하였습니다. 심청은 가장 튼튼하고 빠른 배를 골랐습니다. 청나라의 비단과 진귀한 약재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들 가장 안쪽 심청이 직접 손으로 봉한 나무 상자 안에 약재 2가지가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영묘향과 천년설삼. 청나라 황실 의원과 수개월을 함께 연구하여 완성한 처방의 재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살릴 수 있다면 살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배가 황해를 가로지르는 동안 심청은 갑판에 서서 조선 쪽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청나라 비단 외투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언젠가 이 바다에 뛰어들던 날이 있었습니다. 낯빛 새벽 하늘, 차갑게 자신을 삼키던 인당수의 물, 그리고 검은 물속에서 마주쳤던 거대한 등껍질. 그때 살아남은 것이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고 심청은 그제야 온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춘향이 있었습니다. 심청은 두 손으로 뱃전을 짚고 조선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오겠다는 인사도 이제 간다는 다짐도 아닌 그저 오래 눌러온 그리움을 한번 내려놓는 것 같은 몸짓이었습니다. 배는 황해의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남원 관아의 봄 잔치가 벌어지던 날이었습니다. 변학도는 자신의 부임 1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고을의 기생과 관속들을 불러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이 오가고 풍악이 울렸으며 변학도는 상석에서 기세를 한껏 부리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늘 춘향의 처형을 집행하겠다는 결의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오간의 춘향은 그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춘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아침에도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몽룡에 대한 연모가 두려움보다 크게 가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죽어도 하기 싫은 일, 곧 사또에 대한 수청을 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관아 문 밖에서 한 초라한 과객이 들어오기를 청하였습니다. 변학도는 귀찮다는 듯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남루한 도포에 삿갓을 쓴 사내가 마당에 섰습니다. 상석의 변학도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냐? 사내가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한양에서 임금께서 보내신 어사 이몽룡이요. 그 순간 관아 담장 밖에서 기다리던 암행어사의 수행원들이 일제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패가 허공에 번쩍이고 어사의 봉인이 찍힌 공문서가 펼쳐졌습니다. 연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변학도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몽룡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변학도 수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무고한 여인을 투옥하였으며 사악한 중들과 결탁하여 불법 부채를 조장한 죄를 묻겠노라. 변학도가 벌벌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또 증거도 없이. 그때였습니다. 관아의 정문 밖에서 또 다른 함성이 들렸습니다. 무거운 말발굽 소리, 여러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 문이 열렸습니다. 청나라 상단의 깃발을 앞세운 대열이 관아 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 선두에 남색 장옷에 금빛 술을 놓은 비단 외투를 걸친 여인이 수레에서 내려섰습니다. 심청이었습니다. 이미 심청은 자신의 아버지가 연루된 변학도 일당의 사기 행각을 다 조사하여 어사또인 이몽룡에게 넘겼습니다. 어사또는 품 안에서 2개의 두루마리를 꺼내어 사또의 눈앞에서 펼쳐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는 변학도가 공양미 30석을 실상사 승려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갈취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심청이 조선에 왕래하는 무역선을 통해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는 변학도가 청나라 밀수꾼들과 내통하여 전라도 세곡의 일부를 빼돌린 증거 서류였습니다. 이몽룡이 두루마리를 받아 펼쳐 보이는 동안 변학도의 두 무릎이 꺾였습니다. 창살 너머의 봄. 옥문이 열렸습니다. 춘향이 햇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1년이 넘게 옥살이를 하는 동안 몸은 무척이나 수척해졌으나 걸음은 단정하였습니다. 쏟아지는 5월의 볕이 눈을 찌를 만큼 강렬하였으나 춘향은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빛을 되찾을 때 그 눈부심조차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관아 마당으로 나선 순간 춘향의 눈이 이몽룡을 찾았습니다. 이몽룡이 그 자리에 서서 춘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몽룡이 춘향의 두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였소. 오셨으면 되었사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향의 눈이 마당 한쪽에서 멈추었습니다. 청나라 상단의 복색을 갖추고 관아 담벼락 가까이 조용히 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한 남빛 비단 외투에 금빛수가 놓여 있어 처음에는 낯선 사람인가 하였으나 그 눈을 보는 순간 춘향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남원장터 약제전 앞에서 처음 마주쳤던 날 헤어진 못이 적삼을 입고도 조금도 기죽지 않은 채 상인을 제압하던 16살 소녀의 눈.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심청의 손을 잡고 꼭 살아 돌아오라고 속삭이던 그 밤의 눈. 그 눈이 지금 이 관아 마당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춘향이 이몽룡의 손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춘향의 걸음이 심청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심청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이 이 시간을 담을 수 있는지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다. 5월의 볕이 따뜻하게 쏟아지는 관아 마당에서 두 여인은 그저 마주 보았습니다. 장날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모르던 두 사람이 약재전 앞에서 눈을 마주치던 그 순간, 광안루 아래 주막에서 오후 내내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약재 이야기를 하다가 신분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서로의 깊은 속을 꺼내놓고 있던 그 시간들. 춘향이 벗이라고 불렀고 심청이 그 한 글자를 가슴에 담아 곡성까지 걸어 돌아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봄날의 관아 마당이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왔소? 춘향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묻는 말이었으나 사실은 확인이었고 확인이었으나 사실은 울음 직전의 떨림이었습니다. 아씨가 살라 하였지 않소. 심청이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인당수에 차가운 물이 있었고 거북의 등 위에서 처음 숨을 들이쉬던 순간이 있었고 연경의 새벽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춘향의 눈에서 무언가가 넘쳤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말보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청나라 비단 외투와 남원 고을의 무명 치마가 뒤섞이며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춘향의 두 손이 심청의 등을 감쌌습니다. 심청의 두 손이 춘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옥사리로 여인 몸이 느껴졌습니다. 심청은 그 여임을 두 팔로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춘향은 심청의 비단 외투 안에서 멀고 먼 바다 냄새 같은 것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건너온 거리라는 것을 말 없이도 알았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하였습니다. 연회의 소란도 벼낙도가 끌려나가는 소리도 어사 행차의 위험도 잠시 그 자리에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5월의 볕과 두 여인이 버텨온 시간들만이 그 포옹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춘향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러나 웃고 있었습니다. 청이 생각보다 비단이 잘 어울리오. 모두가 아씨 덕분이요. 아씨가 눈이 좋다 하지 않으셨소. 심청도 웃었습니다. 코끝이 붉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였습니다. 모두가 빛을 보는 날. 그로부터 며칠 뒤 왕실에서 전국적인 맹인 잔치를 연다는 방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심청이 귀국하기 전 조선 왕실과의 무역 협상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왕실에 올린 간청이었습니다. 물론 어딘가에 있을 아버지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전국의 맹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접하는 잔치를 열어주시옵소서. 청나라 황실 무역의 대상으로서 조선 왕실과 긴밀히 함께하겠사오니. 심청의 간청을 받아들인 왕실은 즉각 전국의 맹인들을 소환하는 엄중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청나라 황실과의 거대 무역을 성사시키기 위한 국가적 약속인 동시에 전란과 흉년으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려는 조정의 치밀한 전략이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한 잔치라면 곡성 같은 먼 오지의 맹인들이 움직일 리 없었기에 조정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보상을 공표하였습니다. 먼저 각 고을 관아에서는 한양으로 향하는 맹인들에게 노정과 숙식에 필요한 충분한 노자를 즉시 지급하여 길 위에서의 고생을 면케하였습니다. 둘째, 가족이 없거나 홀로 움직이기 어려운 이들을 부축해오는 이웃이나 장정에게도 나라에서 별도의 수고비를 내어주어 맹인들의 안전한 상경을 독려하였습니다. 셋째, 잔치에 참석한 맹인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쌀 한 섬과 무명 10피를 하사하고 향후 그 가문의 부역과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증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뺑덕어미가 사라진 뒤 동가숙 서가식하면서 지내던 신봉사도 이 포고령을 듣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어떤 장정이 나라에서 주는 수고비를 받고 신봉사를 한양까지 모시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덕분이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맹인들이 3355 짝을 지어 한양 도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인파 속에는 낡은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천리길을 걸어온 신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왁자지껄한 대궐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나라에서 베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도 딸을 잃은 슬픔과 가난에 찌든 회한에 잠겨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신봉사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새벽 자신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던 손길, 뒷곁에서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그 밤을 끝으로 사라져버렸던 그 목소리. 청이냐? 신봉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예, 아버지 저예요, 청이. 청이가 돌아왔습니다. 신봉사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심청이 아버지의 양손을 꼭 쥐었습니다. 인당수로 떠나던 그날보다 더 주름지고 더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의 감촉 하나하나를 심청은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느꼈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소녀가 드리는 것을 드셔야 합니다. 조금 쓰고 이상하게 느껴지시더라도 꼭 참아주세요. 영묘향과 천년 설삼을 배합한 약을 심청이 천천히 올렸습니다. 눈의 망막을 덮은 탁기를 걷어내고 기혈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것. 즉효를 보장할 수 없었으나 심청은 믿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 약 한 제를 다 복용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봉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천천히 눈을 크게 뜨는 순간 그의 시야 안으로 흐릿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형체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여인의 얼굴. 청아, 예, 아버지. 보인다. 네가 보인다. 신봉사는 뜬 눈으로 심청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썹, 코, 뺨을 조용한 시선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백년가약. 변학도는 마패 앞에서 벌벌 떨다가 결국 그 자리에 엎어졌습니다. 이몽룡의 장계와 심청이 제공한 증거 서류에 의해 그 죄가 낱낱이 밝혀져 어사의 수행원들에게 포박된 채 끌려나갔습니다. 장백대를 맞고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떠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실상사의 부패한 승려 셋도 그날로 의금부로 압송되었으며 갈취된 공양민은 백성들에게 환급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변학도의 그늘 아래 숨을 죽이고 살아온 남원, 고을 사람들이 관아 마당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돌 하나가 가슴 위에서 거치는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몽룡은 그 공으로 조정 안에서 더욱 확고한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임금 앞에 엎드려 주청하였습니다. 관기의 딸이라는 신분의 굴레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기강을 지키고 목숨으로 절개를 지킨 성춘향에 대한 속량과 혼인 허가를 임금께서는 기꺼이 이를 윤호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남원에 전해지던 날 춘향의 어머니 월매는 방 안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태어나던 날부터 천이라는 한 글자를 등에 지고 살아온 세월이 그 한 장의 윤허. 문서 앞에서 조용히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는 남원 광안루에서 치러졌습니다. 6월의 볕이 찬란하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광안루 주변의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렸고 멀리 요천의 물소리가 낮고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남원 고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광안루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변학도가 떠난 자리에 봄이 돌아온 것을 사람들은 이 혼례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옥색 예복을 갖추어 입은 춘향이 광안루의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그 발걸음 안에 얼마나 긴 시간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관아 오간에서 차가운 돌바닥을 등으로 버티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형벌을 받고도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몽룡이 오리라는 믿음 하나를 가는 실처럼 붙들고 살아온 계절들이 있었습니다. 이몽룡이 계단 위에서 춘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광안루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잠시 멎은 것 같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긴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를 두 사람은 각자의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혼례를 지켜보는 이들 가운데 마당 한쪽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봉사와 심청이었습니다. 신봉사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보름 남짓 약을 복용한 끝에 조금씩 회복된 눈으로 지금 이 순간 광안루의 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하였으나 보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예를 올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 곁에 서 있는 딸의 옆얼굴이. 신봉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심청의 손을 찾아 쥐었습니다. 심청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인당수로 떠나던 새벽에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주름지고 더 야윈 손이었으나 온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광안루 위에서 춘향이 예를 마치고 이몽룡과 나란히 섰습니다. 그 순간 춘향이 잠깐 고개를 돌려 마당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춘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심청이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말이 없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선명하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저녁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심청은 춘향을 광안루 난간 아래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남원 고을의 풍광이 노을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올라가. 심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소. 춘향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함 안에 무언가 눌러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곡성 고달면 예터에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땅도 마련하였고 넉넉히 살 수 있을 만큼의 곡식과 돈도 남겼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으실 것입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실 것이요. 그런데 청이는요? 춘향이 심청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심청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요천의 물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황후 마마와의 약조가 있으니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영경의 상단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조선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제 뿌리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 압니다. 춘향이 대답 대신 심청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창살 사이로 맞잡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창살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과 달랐습니다. 꼭 돌아오시오. 아씨가 기다리신다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다 사그라들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청은 곡성 고달면으로 먼저 내려가 아버지를 뵙고 새 기와집에 모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한 번 더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를 그 손등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신봉사는 흐릿한 눈으로 딸의 얼굴을 더듬어 보다가 한참 만에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갈 길을 가거라. 아비는 이제 괜찮다. 심청은 그 말을 가슴에 접어 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심청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청나라로 보낼 물품들을 정리하고 황후의 친서에 답하는 서신을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진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서던 날 아침 심청은 갑판에서 조선 땅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버드나무가 흔들리는 강변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로 기와 지붕들이 낮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저 산 너머에 곡성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남원이 있었고 춘향이 있었습니다. 심청은 조선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껏 심청이 한 어떤 약속보다도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인당수의 차가운 물속에서도 연경의 낯선 새벽에서도 황후 앞에 무릎을 꿇던 순간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청은 갑판 위에 선 채로 조선의 윤곽이 수평선 아래로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안에서 남원 장터의 5월 볕이 잠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진 못이 적삼을 입은 16살 소녀가 약재전 앞에서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던 그 순간의 볕이 심청은 그제야 조용히 웃었습니다. 신분도 거리도 바다도 꺾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훗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심청은 약조대로 조선으로 돌아와 곡성의 자리를 잡았다고도 하고 다시 청나라로 향하였다고도 합니다. 이몽룡은 형조 판서에까지 오르고 춘향은 그 곁에서 반평생을 함께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우정은 어느 쪽도 먼저 잊지 않았다 합니다. 이렇게 두 여인의 우정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국의 한가운데서 짓밟혔던 악당 변학도의 또 다른 진실을 아시나요? 나는 흙으로 살겠다며 참회한 그의 뒷이야기 변학도를 위한 변명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